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정말 더웠죠. 이번 더위는 뜨거운 고기압 두개와 남쪽에서 유입된 습한 공기의 지형 효과까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2개를 덮고 온풍기까지 틀어놓은 꼴인데요. 특히 경북 남부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의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2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극에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북 경산에는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시민들도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이 도로를 달굽니다. 거리엔 사람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간간히 다니는 사람들도 양산으로 해를 피한 채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을 지내며 더위를 겪었지만 올해처럼 더운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다른 해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는 유별나게 더 더웠고요. 또 숨도 차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따갑고 대단합니다. 체온을 훌쩍 웃도는 극한 더위가 찾아온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 지난달 폭염경보 제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 경기도 곳곳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찾아오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잘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면 물러날 기미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덩달아 신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큐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맨날 올 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더 활기차고 책교를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보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 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 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의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2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거수석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대법원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그 장단점과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신청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신문제도 등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안,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지 않지만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선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놓고 유럽이 이념 전쟁 중이라는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 폭염이 자연재해를 넘어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부채 쓰면 녹색당, 에어컨 쓰면 극우냐는 글이 유럽 소셜미디어를 뒤덮는 중입니다. 에어컨 보급을 놓고 유럽 정치권에선 좌우 대립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폭염 피해가 컸던 프랑스는 에어컨 규제 해제가 내년 치러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규제 완화 찬성을, 진보 진영은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정치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에어컨 이념 전쟁의 배경엔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저조한 현실이 있는데요. 각국 정부가 엄격한 기후 정책을 펴면서 환경 보호가 생활 전반에 뿌리내린 영향이 큽니다. 미국이 약 90%, 우리나라가 86% 수준인데 프랑스는 25%에 불과합니다. 유럽 정치권에서 에어컨 논쟁이 불붙자 미국 보수 진영도 가세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미국 내 정치 양극화가 유럽의 폭염을 계기로 재현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은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덮쳤죠. 그 여파로 패션업계에 속이 탄다는 중앙일보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계 의류 산업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인데 아시아가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의류 생산 기지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밀집돼 있는데요. 문제는 폭염 때문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부족과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의류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폭염과 홍수가 계속되면 2030년까지 의류 수출이 650억 달러, 약 97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폭염 대응과 작업 환경 개선에 신경 쓰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이 파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가 기업 가치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월요일 출근 앞두고 밤잠 설친 분들이라면 공감할 내용입니다. 잠 못 드는 한국인이 4년 새 20%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작년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134만 6천여 명, 2021년에 비해서 약 2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과도한 학업 부담과 숏폼 중독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잠을 적게 자는데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보다 84분이 적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신체적 피로와 불완전한 신진대사, 소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밤낮이 바뀐 노동과 소비 패턴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면장애는 우울증이나 중증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지 않기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반도체를 배우려는 학생은 많은데 정작 이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기사입니다. 대학마다 반도체 교수 인력난을 겪는 이유, 조선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전국 대학에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는 500명 정도에 불과한 걸로 추산됩니다. 대학들은 반도체 전공 교수를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산업계 몫으로 넘겨서 대학 지원에 소홀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그 여파로 후속 세대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고요. 교수로 임용할 전공자도 부족해졌던 거죠. 또 대학들은 국제 논문 실적 위주로 교수를 임용하는 관행이 있죠. 그러면서 신진 연구자들이 반도체를 전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정부가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후속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7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이틀째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대이란 추가 공습을 공식 발표했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2일 오후 5시,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쯤 전에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미군의 침략에 대응해 미국을 공격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란군이 선박들이 불법 항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 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 합의를 해놓고
1시간도 안 돼 선박을 공격했다면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과의 협상이 있었고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해 미군이 공습에 나섰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매슈 휘테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거라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정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e folks that are shooting missiles and drones at ships need to make sure that they're coordinating with the people that are negotiating the peace deal and that they're all on the same page, because my sense is that they're not. 앞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오늘 이란을 분쇄하고 있다고 말해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אנחנו מרסקים בשיטתיות את ציר הרשע והטרור האיראני שניסה לקדם את התוכנית להשמדת ישראל באמצעות טבעת חנק של טרור שהוא פרס סביבנו. 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반대로 이란은 통항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해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미군의 불법적인 이동 때문에 통항이 불가능하다며 안정이 회복되면 이란을 통해 통항 허가가 재개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نهاد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전략적 통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지켜낼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대국민 메시지에서 복수를 다짐했는데요. 이란의 보수 매체는 오늘 복수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도 복수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 당시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유럽이 허용했다며 비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는데요. 네.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네. 대통령까지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례적이긴 하네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을 보면 7월 그 14일부터 16일까지 예. 이제 공급, 그다음에 금융 부분, 그러니까 세제를 주제로 해서 부처별 토론회를 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됐고요. 네. 보통 이제 부동산 대책은 관계 부처하고 좀 협의한 뒤에 발표를 거의 하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발표 전에 좀 이해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을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부동산 세제하고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시장 신뢰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정책의 정당성과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하는 의도로 보여요. 근데 이제 토론회가 이미 이제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그 대안들도 많이 이제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안에 이제 어떻게 반영되어서 토론회에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범 실장은 요식행위는 아니다. 네네.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답변을 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계속 그 실거주 중심으로
중심으로 세제 개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이제 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종부세, 양도세 이제 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의 보유를 좀 구분해서 세제를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아직 어느 정도를 세율을 구분할 것인지는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아. 그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거주다 보니까 거주 기간에 이제 그 공제 비중은 좀 확대를 하고 보유 기간의 긴 거에 대해서는 예. 좀 세제 혜택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그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이제 보유 기간은 공제를 좀 줄이고 거주 기간의 공제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래 가진 사람보다 오래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력하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보유 기간의 최대 40%, 그다음에 거주 기간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지금 그렇죠.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단순 보유 기간에 그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은 좀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거나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유했는데 실제로 살지 않은 고가 주택에 네. 좀 과도한 좀 세제 혜택 공제를 주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똘똘한 그 한 채 있잖아요. 예. 이거 투자 수요를 좀 자극해서 강남 지역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떤 장특 공제,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부분도 이슈가 하나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X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떤 네.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장특 공제도 그래요. 양도세 강화와 같이 이것도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강화했을 때 결국에는 매물이 묶일 것이다, 잠길 네, 네.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락인 이펙이라고 해서 잠금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원래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매도를 막는 결과를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가 너무 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좀 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책 문법적으로 보면 정책의 효과가 이런 거죠. 보유세를 올렸어요.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이 커진 이제 사람이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원래 그 효과를 보고 이 정책을 쓰는 건데, 근데 양도세가 좀 낮아야지 파는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높으면 네, 뭐 이제 팔지. 보유세하고 예.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3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있다라고 한번 네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보유세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연 2천에서 한 3천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양도세 장특 공제가 축소되잖아요. 30억 네. 이상이면 이제 그 구간도 좀 사실 그 새로운 세 구간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10억이면은 세금이 3, 4억이 더 추가돼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보유할 거예요. 그냥. 버티겠죠. 예. 버티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팔면은 양도세 폭탄이고 안 팔면 보유세 폭탄이기 때문에 버티기 전략으로 가면서 할 수 있는 거나 뭐냐면은 대응은 전세를 준 걸 월세로 전환시키고 월세를 임대료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을 메꾸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오른 만큼 그걸 세입자에게 전가를 한다. 네, 세입자에게 월세 특히 이제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 개편의 가장 이제 위험한 함정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실거주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주는지를 해야 돼. 실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디까지로 실거주자로 그렇죠. 줄 것인가에 대한. 예. 특히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본인의 계속 지속적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이거를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내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중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들은 이미 우리가 두 차례 앞서서 경험을 했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이렇게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아파트값, 전세값이 모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연립 다세대 같은 빌라 시장 쪽으로도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그래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매물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KB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억에서 3억으로 지금 한도를 뒀단 말이에요. 더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이에요. 그러면 자기 현금이 약 7억에서 9억 정도 있어야지만 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청년층 30대. 흔치 않겠네요. 네, 그러면은 거의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로 있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걸 포기하고 전세에 그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전세는 작년 대비해서 물량 자체가 28%가 감소했어요. 그럼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물론 재개발 이슈나 기대 수익이 높아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호황이라기 보기보다는 아파트 시장에 있던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옮기고 거기에 또 못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은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상황. 네네. 자, 이게 전세 사기 이후로 빌라 쪽은 약간 기피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매 쪽에도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해요. 역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기대가 이제 그쪽 부분에 좀 반영된 것도 있어요. 경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근데 뭐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빌라는 가격 산정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전세 보증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막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또 여기에 이제 또 갑자기 투자를 하거나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유 자체가 이쪽에 전세 빌라나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전한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호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요인으로 좀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전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KB은행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요. 대출 총량 규제를. 그게 이제 상반기에 거의 80% 정도에서 85%를 다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위해서 KB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6억에서 3억으로 한도를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수도권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 전국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총액을 다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전세 시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일단 매수 여력을 급감시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매가가 평균이 10억에서 12억인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으로 7억에서 9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잖아요. 보통 갑자기. 없죠. 그래서 30대, 40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사실상 주택 구입이 그러니까 아파트 구매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실수요자도 임대차에 그냥 그대로 잔류하는 거죠.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전세 시장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28%가 매물이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예. 원인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은 오르고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월세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가격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또 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다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예.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월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세 보조금 받아도 예전처럼 예금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더 선호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 매물이 부족하거나 전세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은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까지 임대차 시장에 남게 되면은 집주인은 월세 수요를 당연히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월세화가 단순한 계약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가계의 그 거주 비용을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또 거시경제 전체에 좀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세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조이기보다는 좀 실수요 대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호하는 방안을 좀 구분을 해서 보호하고 또 장기 공공 임대하고 민간 임대 공급을 늘리는 보완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지금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 주변에도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정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런데 가계비제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가계비 문제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강력한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85% 이상이 소진이 됐다고 해요. 이 배경은 역시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증시입니까? 두 개가 다 같이 갔습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워낙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굉장히 급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주담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주담대를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면은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가계대출에는 신용대출까지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B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게 좀 이게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영끌의 B2까지. 자산 시장에 대한 좀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신용대출이 커질 거 부분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것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부터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어떤 위험이 있고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짧게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가계 부채를 우리가 GDP 대비해서 85%에서 86%인데요. 지금 현재 OECD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80% 이하로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계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일단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하락은 아마 하지 않을 거다. 동결 또는 인상하는데 이게 동결과 인상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논쟁이 붙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정도의 가계 부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가계비까지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밤에도 상당히 덥던데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 사이에도 열기가 충분히 식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은 27.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낮에는 얼마나 더울까요? 네,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마치 찜통이나 한증막에 들어간 듯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체감 온도가 34도, 대구는 무려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간밤에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지금은 벌써 서울 기온이 27.9도, 강릉 29.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2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북지방은 대구 36도, 포항 37도까지 치솟는 등 온열 질환 위험이 계속되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도 위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노약자나 어린이,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특히 밤 사이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폭염은 일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1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